네,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죄는 유죄인데 집행유예라서 실형은 피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네요. 법원이 일단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8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 그리고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의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게 뭐 수백 회에 걸쳐서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서 밀수를 한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중한 범죄인 것은 맞지만 일상 생활용으로 사용을 좀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사용 용도였기 때문에 이게 유통시장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구속을 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복귀 가능성 이야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기업마다 규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복귀 가능성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현민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조현민 전 부사장의 경우에도 물컵 갑질 논란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어서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집행유예로 인해서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고, 이에 관해서 뭐 대한항공 쪽에는 내부 규정상으로는 뭐 임원의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요건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뭐 주주라든지 노조에서 조금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도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한진 측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 설명으로 조현민 전무의 복귀를 설명했기 때문에요. 아마도 조현아 전 부사장도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거 선고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검찰 구형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1,500만 원의 벌금의 형을 구형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은 벌금형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한진 측에서는 삼남매가 합동 경영을 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뭐 이제 경영계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경제일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요, 시신을 훼손한 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죠. 고유정,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단계에서 범행 동기라든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동기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 범행이었다. 오히려 뭐 상대방 남성이 자신을 좀 이렇게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기, 그리고 뭐 이제 범행 사실에 관한 입증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이 어제 송치가 됐고 12일이고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10일이고 추가로 10일이 더 가능해서 이제 21일, 1일 그렇게까지만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크게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점은 이게 과연 이제 계획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계획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딱히 이제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확보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뭐 사실은 시신이 나온다면은 가장 조금 쉽게 혐의가 입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정황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이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좀 산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검찰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증명해내야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유정이 화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DNA 검출이 안 되도록 좀 치밀한 조치, 예를 들면 뭐 시신유기 특수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좀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예. 이렇게 좀 유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보이는 이제 사체가 하나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DNA가 훼손이 돼 있었다는 거죠. DNA 정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러 시신을 이제 좀 DNA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게 해서 발견되지 않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느냐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법리 다툼은 있는데 다만 예전에 뭐 2012년에 낙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런 경우에도 예. 시신이 없다 하더라도 중재의 경우에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시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직접 증거, 시신을 만약에 찾지 못하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법리적인 다툼.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만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점은 이제 아까 사례로 들어주셨던 그런 간접 증거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기소를 할 수 판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닷새 만에 벌써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선 사실 이 처벌 수위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짚는 게 뭐 이제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살인죄 적용 이게 된다면 뭐 또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가 예.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예,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게 양형기준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뭐 사체를 유기했다든지 좀 악의적인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든지 범죄,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가중이 됐는데 예. 가중이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형까지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예.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그 두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처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고유정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하나가 또 의부다들 의문사 사건인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잖아요. 앞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게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다시 이제 좀 재조명이 된 사건입니다. 이 3개월 전에 고유정 씨의 의붓 아들도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부검을 해본 결과 질식사로 나왔었고 이 사망 당시에 고유정 씨가 같은 방에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이제 고유정 씨의 이런 좀 범행 행각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부분도 다시 좀 재조명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아무래도 과거에 뭐 조사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관점을 바꿔서 원점부터 다시 좀 조사를 해봐야 뭐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밝혀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살짜리 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 1월 1일에 굉장히 좀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네. 그 4살짜리 아이가 오줌을 이제 쌌다는 이유로 네. 이 엄마가 아이를 그 추운 겨울 화장실에 방치해둡니다. 그런데 4시간 정도 방치를 해뒀는데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좀 공분도 사고 네. 이제 선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법원이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0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2년을 많이 선고를 한 건데 이게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결과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겁니까? 예, 뭐 이제 구형 같은 경우에 검찰의 예. 구형보다 법원에서 더 과하게 선고를 하는 경우는 가끔은 있습니다. 굉장히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이군요. 근데 이제 이 양형 기준 자체는 법원에서 뭐 법관한테 참고하라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 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 양형 기준이 6년에서 10년이고 검찰은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 12년을 선고했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근데 최근에 또 4월에도 이런 아동 학대 관련해서 예. 17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구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7년이요. 예, 17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 그건 더 많이 줬네요. 예, 그 경우도 이제 그때는 위탁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고 예. 이런 아동 학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양형 기준 재정립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학대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아동 학대라는 것이 최근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네. 한 뭐 5년, 10년 전에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니까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법적인 부분은 제도를 정비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 의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남의 집 아이니까 내가 좀 관여하기 그렇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피학대 아동이 신고를 해서 만약에 이 학대 부모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아동들이 어디에 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제도가 사실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신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죠. 과연 내가 이걸 신고를 하면 이 아이한테 그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예.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뭐 이런 조금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오늘 이 시간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